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4회차 퍼포먼스 시작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참 맑고 밝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저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잘 가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벼나물 우리 기상의 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신이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람한 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소금. 조상들의 뒷담화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2013년 8월 15일 말씀하신 연설문이십니다. 경축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오부 요인들 등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였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을 향해 이산가족 상봉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고, 전날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가 새로운 상생의 남북관계가 되길 당부하였다. 대한민국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와 국가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과 건국 이후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역사는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와 견줄 만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우리의 역사도 지워질 뻔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족홍과 기상은 잃지 않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독립을 향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과 뜻으로 마침내 68년 전 오늘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 유적과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후손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습니다. 건국 직후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시달렸고 기술도 자원도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투혼으로 일어나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계셨기에 1970년대의 석유 파동도, 1997년의 외환위기도,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불과 2세대 만에 우리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선도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는 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 평화유지군을 보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적은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낸 영광된 것이었고 실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이제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과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그런 국정 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향유하는 풍요로운 사회, 일자리와 경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고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 사회의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강하고 풍요로운 능력을 만들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길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틀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고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 상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나서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6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 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공동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므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서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행복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양국 국민들 사이에는 신뢰의 저변이 매우 넓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류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 동반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홍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사회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가능한 분야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고 안보 등 다른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 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던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공동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동북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의 저력과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조와 앞선 세대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행복,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연설문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회고록을 읽을 건데요. 읽기 전에 잠깐 또 우리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노래 빙고 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그래 바뀐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윈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 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오늘은 가슴이 아팠던 총리 잔혹사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재임 중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인선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임명한 뒤에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당시 언론에선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선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을 뿐 조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당선인 시절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기 위해 5, 6명의 인사와 접촉했는데 모두 사양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검증 답변서를 작성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야당의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사회적 평판도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명망도 있던 한 인사는 처음엔 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며칠 뒤 내게 고사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을 이거 박근혜 씨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겨?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십니다. 선거에 나가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예?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고요. 대통령 옛날에 2017년 3월 10일 날 예. 파면 선고, 예. 그거는 법을 어긴 위헌 파면 선고란 말입니다. 그죠? 위헌 파면 선거는 뭐 그게 위헌은 법을 어긴 그거는 아는데 위헌은. 그러면은 뭐 때문에 유예하는겨?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에는 예.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예. 임기 중에는 예. 외환과 내란죄를 짓지 응. 않으면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형사상 소추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건 들었어. 예. 요번에 윤석열이 그거에 대해 예. 뭐 설명하대. 그렇죠. 이재명이 그것도 형사상 소추 그거에 대해 설명하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기 예. 중에는 그 재판정에 가가 이렇게 재판을 못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외환과 내란죄를 안 지으면.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외환죄도 안 지으셨고 내란죄도 안 지으셨고 임기도 남아있는 현직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세웠다는 거는 헌법 84조를 그 헌재가 어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말 맞네. 예. 그리고 그럼 또 대통령 출마할 수 있겠네. 잠깐만 사장님. 어. 뇌물도 또 뇌물 갖고 엮었잖아요. 헌법 84조가 안 통합니까? 뇌물을 갖고 엮었는데 뇌물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재판을 하면서 대통령님이 뇌물 받은 그래 윤석열이 지 스스로 이거 자백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요. 대통령님께 최순실이라는 원래 최순실도 아니고 최서원 아닙니까 이름이. 그런데 좀 촌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대통령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최순실이라고 개명 이름을 바꿔가지고 태블릿 PC 가짜 조작해가 박근혜 대통령님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엮어가지고 그래가 뇌물죄로 해가 덮어 씌워가지고 파면을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우리가 이걸 가정사로 명함 있는 게 아줌마. 명함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다음에 이거 가려면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옵니다.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옵니다. 예. 9시, 10시 사이에. 예. 그러면 그 아줌마 무슨 단체라는 거 있어? 단체 없어요. 저는 그냥 저 혼자 1인실. 1인실 한다고? 이걸 아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출마해도 되겠네 그러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세요. 왜 그치요. 그러냐면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거 불법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 제대로 된 합법적인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멀쩡한 대통령을 잡아 가다 놓고 대통령 행세한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멀쩡한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갖고 부모를 잡아가고 자기들이 부모 행사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에 사실은 충분히 나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불법 취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대통령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나오실 상황이 되면 나오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실 건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겪어봤지만 선거를 하니까 그게 제대로 먹히답니까? 전부 다 부정해버리더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미 표를 만들어 놓고 조작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들 사람은 국민들은 하나의 이제 들러리로 쓰는 거죠. 거기 위헌이라는 위헌 판면이라는 그걸 해야지 나갈 수 있지. 그거 말고, 예? 그거 말고, 이재명이 그거는 보니까, 선거권이 7년 지나야 유죄 판결을 받은 그거는 있으면 7년이 지나야 그 선거권이 있다 이라던데, 그거로 기준해서 출마를 못 하는겨.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석열 보고도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이 막 나오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통령직을 다 채운 사람 5년 동안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는 중임을 못 하거든요. 근데 다 못 채우셨잖아요. 3년 반밖에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임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그걸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올 자격이 있다고 부산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와.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내란죄가 성립되죠. 그건 성립되는데 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박근혜 대통령. 나 참 미치거든. 억울하게 진짜 감금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탄핵이 안 됐으니까 탄핵이 안 되고 불법으로 감금되셨잖아요.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당시 구치소에서 4년 9개월간을 불법으로 계셨잖아요. 매년 30년 형량을 받았는데 그게 형량이 죄 없는 사람한테 형량 매긴 그게 진짜 형량입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할 거 아닌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다 무효라고. 불법은 무효라고요. 다 하여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있잖아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법상 헌법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또 우리나라 진짜 현직 대통령이라고요. 여기 그러면 얼마까지 광고하려고 그러는 겨? 이거에 예? 왜요? 왜 그걸 물으신 거지? 아니 얼마까지 광고하려고 그래요? 요거 책 다 읽을 때까지요. 그럼 한 달이면 끝나네. 한 달을 너무 걸리죠. 제가 토요일 날은 못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대구 사는 겨. 예, 달성구네. 예. 저도 그럼 달성구. 찾으면 찾을 수 있겠네. 있죠. 요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자유대한국민의 단체인겨. 아니 단체가요. 그냥 저 개인이라니까. 저는 진짜 그야말로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혼자. 예. 그럼 요거 찍어야 돼요. 되죠. 퍼포먼스 하는 거죠. 근데 사장님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냥 일반 왜 이런 걸 찍어 가시죠?
어디까지 읽었나? 저 뭐 자유에 대한 국민이 이게 뭐 합법적인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죠. 그 단체도 없고 단체 없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가 아닌 이렇게 진실을 외치는 거고 진실을 알리는 거죠. 헌재에서 저 2017년 3월 10일 저 위헌 파면 선고가 잘못됐으면 그거를 다시 재조사해갖고 진실을 국민들한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하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 흡수시켜야지. 예? 다 흡수시켜야지. 그러니까 헌재가 아직까지 똑바로 안 서 있어야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1인 시위를 하든 안 가면 주변 사람들을 깨우든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자, 아줌마. 예? 윤석열 누가 파면을 시켰어? 윤석열은 자기가 내란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파면을 누가 시켰다는 거야? 예? 누가 시킨 거였어? 윤석열이는 그 문영배 재판관이 파면시켰잖아요. 저들이요. 현재 재판관들이요. 그 사장님, 그럼 누가 그거 파면 내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파면을 못 시켜 뿔뿔뿔 거렸는데 그때가 파면도 안 되고. 네? 그게 뭐. 파면도 그때 파면 됐는 게 아니고 반반으로 놓지 거기 반반 파면도 아니고 예? 그 복귀도 아니고 반반을 반반. 그 결정을 못 내가 삐삐 하는 게 그게 뭔 뜻이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하니까 그걸 방어해 준 사람이 있었다니. 헌재가 판단을 이래도 파면 그 해도 찌터지고 저래도 막 찌터져. 예? 그런데 그런 사고를 방어해 준 사람이 있었어. 예? 그랬으니까 파면시키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존재가 어? 바로 저 딥스테이트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요. 현재도 깜짝 놀라. 그래 그거 유튜브 안 받는 게 아줌마. 저는 뭐 별로 예? 유튜브 많이는 안 봅니다. 못 받는 겨. 그때 그때가 그걸 파면을 보면 파면 시킨 예? 최고 높은 사람이 그래 파면 시킨 사람 있어. 대한민국 법도 그 사람한테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나라가 아니고 불법이라고요. 지금은 법이 무너졌고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시 청와대 복귀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가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질서가 바로 서요. 거기 헌법 아줌마 지금 이재명이 되고 또 다음 또 대통령이 되고 뭐 되고 한다고 헌법 바로 쓰겠는겨? 그렇게 안 되도록 국민이 깨어나야 되죠. 근데 국민이 깨어난다고 그게 돼요. 그래서 국민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답답소리. 그러면 제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이고 참.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국민의 생각이 한 사람 두 사람 그게 무리로 몰렸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 보소. 야, 이게 야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하는 것들이 말로 해. 말로 하니까 이게 법이 말로 장로가 여러분 기준이 안 그래. 말로 걸 하니까 그런 데 되니까 보면 겉은 들어가 대가 있는데 속은 없다는 거야. 지금 속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다 이런 저런 현상 다 생긴 거야. 그렇죠. 윤석열이가 뭘 못해. 그 말하는 거 보소. 말만 자기가 변호사도 그랬지요. 이거는 정치로 줬다 했지요. 그죠? 마지막 윤석열 판멸되고 나서 마지막에 그거 안 받는 게 텔레비. 예, 다 변호사가 정치를 말만 저들은 말만 잘하면 누가 정치란 그게
전 세계를 총지휘하는, 그게 있어. 총지휘하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간해를 안 하니까, 저가 이제 말만 잘하면 된다, 이게야. 예? 그래, 그런 거야. 그 말 하는 거야. 전 세계 법이 따로 있어, 빨리 법이. 예, 사장님도 조금은 아시는 것 같네요. 저 딥스테이트라는 존재, 딥스테이트요. 예. 딥스테이트, 뭐, 참, 다양한 사람들, 그래, 그게 착각이라, 딥스테이트라는 게. 모든 것이, 예? 대학 교수한테서 배워가지고, 대학서 배워가지고, 이 사회가, 평정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틀렸어, 그게. 대학에서 배운 게 전부 다 틀렸어요. 전부 다. 예, 맞아요. 요즘은 서울대가 오히려 더 잡하고, 더 보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대학이, 예. 예?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그거 없이, 옛날에 그 왕족 시대에서부터 신하들부터 이래가지고 살아온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해가 공부를 하는, 그걸 하기엔 다 틀리쁜 거야, 다. 다 그런 설명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설명이 다 있어요. 그래, 그 사람한테 배운 그 사람들이 매 논리가, 예? 아버지, 엄마야, 부모야, 왕이야, 대통령, 그 기준이야, 전부 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못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이해되는겨? 아줌마도 시 같지요? 지가 애 낳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라. 아버지, 엄마 기준이야. 예? 옛날에 시대에서 살아온 왕의 기준이야. 예? 또 신하의 기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란다.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그 기준으로 가르치는 게 전부 다 틀릴 뿐이야. 암만 여러분 맞춰도 안 맞아. 암만 맞춰도. 내가 아니, 교육도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이, 예? 지금 내가 중요한 걸 한마디만 해주고 갈 테니까, 예? 부부 성관계 문제가 있어. 전부 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라는 게, 여자한테 결혼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부부 성관계가 귀여운 여성이, 예? 성만족을 안 돼가지고 세상이 처음 되리다. 그 말 틀렸으면, 다른 말, 반박해보세요, 나한테. 아유, 예.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박근혜 씨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는 게, 지금. 박근혜 씨 때문에. 아이고, 그거는 그래, 사장님의 줘서 보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박근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뭔 것이 근노한 기라. 대통령님이 침묵하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침묵 그게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침묵하심으로 해서 거짓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문재인 이런 것들이 막 그 말은 나오잖아요. 좀 많이 쫓이네. 그 말은 많이 쫓지. 침묵을 맞아. 침묵을 하고 있으면 진실은 가만히 있으면 거짓이 막 진짜 지가 잘하면서 막 소리 나는 기라. 예. 그럼 그 침묵이 가만히 있으면 예, 그럼 나중에 그게 싹 그다보면 되는 거죠, 뭐. 그럼 하지만 그거는 또 공부를 좀 해가 그건 또 세상을 살아서 그런가 좀 쫓이네. 맞아 그래. 예,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침묵할 필요가 없어. 아, 때가 돼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세상만 얼마 있으면, 예. 예? 얼마 있으면 침묵이 박근혜 씨도 예. 정상 회복되고 그럼요. 침묵 그것도 이제 침묵의 금이라는 그 단어도 없어지고 침묵이. 예. 그럼요. 반드시 그런 복귀하십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없어. 예. 그런 세상. 좋은 세상 옵니다. 아줌마 잘 들어서. 예. 그래 내가 다음에 내가 아줌마한테 대구 다중문에 이어서 한번 찾을게요. 예? 아줌마 박근혜 씨하고 내가 한번 찾을게요. 진짜요. 다시 시작할게요. 가슴이 아팠던 총리 잔혹사.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재임 중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인선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임명한 뒤에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당시 언론에선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선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을 뿐
조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당선인 시절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5, 6명의 인사와 접촉했는데 모두 사양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검증 답변서를 작성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야당의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사회적 평판도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명망도 있던 한 인사는 처음엔 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며칠 뒤 내게 고사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을 퍼부을 텐데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심하게 반대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심 끝에 총리직 제안을 받았던 다른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검증팀이 실시간으로 검증 답변서를 요구하고 다양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요구하자 나중에 질렸다는 듯 죄송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에 대해 검증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실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정말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며 놀라는 분도 적지 않았다. 거절하는 인사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내 고민도 점점 커져갔다. 총리 후보자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총리 맡아달라 불쑥 부탁. 확답 안 한 김용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일까. 고민이 깊어지던 내 눈에 옆에서 일하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들어왔다.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에 다니는 등 고난의 학창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만 19세에 사법고시로 합격하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 당시 만 75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단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장을 맡으며 법조계에서 쌓은 인망이 두터웠고 인품도 훌륭했다. 무엇보다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함께 일하면서 김 위원장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총리직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을 빼닮은 다양한 분과로 구성되고 그만큼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이 모인다.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토론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지만 자칫하면 인수위원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탁상 공론으로 흐르기도 쉽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인수위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천할 때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끝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절하게 융화하면서 큰 말썽 없이 인수위를 이끌었다. 말을 하기 전 여러 번 생각하고 인내할 줄 안다는 것도 김 위원장의 장점이었다. 정치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과 실언으로 설화를 일으키기 쉽고 이로 인해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 쉽다. 특히 과거 정부를 보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고위층 인사들이 설화를 일으켜 정부 업적이 묻혀버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신뢰가 갔다. 김 위원장과 약속을 잡고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난 나는 불쑥 총리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 위원장은 잠깐 묵묵히 생각하다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며칠 뒤 김 위원장은 지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막혀있던 총리 인선 문제를 이제야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2013년 1월 24일 나는 인수위 사무실이 자리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회견장에서 총리 인선을 발표했다. 저와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갈 총리 후보자는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시 총리 인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언론에서 각종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지만 김 위원장을 예상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내 발표를 들은 정치부 기자들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김 후보자 지명 뒤 정부 조직 개편 등 미뤄뒀던 과제들을 정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얼마 안가 복병을 만났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진 것이다. 하나는 투기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 판사 시절인 1975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개발을 앞두고 당시 6.8세였던 두 아들 명의로 서초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를 두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는 김 후보자의 가족으로 번졌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이 대표적이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장 및 체중 미달, 처남은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여론 반응이 차가웠다. 가족 공격에 김용준 버틸 힘 없다. 만류에도 사퇴. 언론의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야당 공격까지 거칠어지자 김 후보자는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김 후보자는 자녀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되지 않아 내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일단 국민 앞에 소상하게 경위를 밝히고 해명할 수 있는 일은 해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만류했다. 어렵더라도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1월 29일 인수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를 위해 한번 제대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 화살이 겨누어지면서 제가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그날 부덕의 소치로 당선인에게 누를 끼쳤다며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본격적인 국정을 준비할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그 이후 나는 대안을 계속 물색하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심사를 부탁한 인연이 있던 정홍원 전 공천심사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결정했다. 나는 2013년 2월 8일 정 전 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고 정 총리는 그해 2월 26일 임기를 시작해 2015년 2월 16일까지 약 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한 뒤 언론과 야당에서는 인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는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벌어진 일을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그런 비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좀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하는 해안이 밀려왔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의혹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인사의 최종 책임자인 나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다만 당신은 당선인 신분이어서 우리가 특정 인사를 선택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이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검증하는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응 면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정홍원 사의 안대희 카드 뽑았지만
물 한 모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별다른 잡음 없이 원만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4년 4월 16일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정 총리는 4월 27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나는 국정쇄신 차원에서 새 총리를 물색해야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가 세월호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고 동시에 반피아,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것을 관피아라고 하네요. 관피아를 척결하며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등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어느 날 한 여권의 중진 의원이 내게 연락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며칠 전 안 전 대법관을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 총리로 지명되면 혼란한 전국을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일 수 있지만 안 전 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인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로 불리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량을 입증했다. 당시 중수부 폐지 공약 등을 놓고 나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전국 쇄신이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는 나와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의 문제보다 얼마나 쇄신의 적임자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얼마 뒤 청와대에서 만난 안 전 대법관은 난국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보였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한 이력도 있었다. 나는 안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안 후보자 지명 2014년 5월 22일을 기점으로 후속 기각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더 국민총리가 경제부총리와 함께 내각을 이끌도록 상당한 권한을 주는 책임 내각 도입도 구상했다. 하지만 얼마 뒤 언론에서 안 후보자가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5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타개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다. 안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 중 하나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리라는 기대였는데 정관 예우 논란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다. 보고를 받아보니 안 후보자는 2013년 4월부터 건국대 대학 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일하다 약 석 달 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5개월 동안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불법이냐 아니냐 영역을 넘어 충분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액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 후보자의 해명이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다. 나는 일단 청와대 담당자들에게 안 후보자의 당시 수임 내역 등을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 후보자는 5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많지 않은 소득으로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뒤 4억 7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은 11억 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시민단체나 야당의 공격을 더 거세졌다. 답답한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5월 28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 후보자가 더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보고했다. 책임 내각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도 전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다니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곧바로 안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 결심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사퇴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그날 오후 5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가 안 후보자를 지명한 지 6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안 후보자 주변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벌어진 인사였다. 이 점은 지금 되돌아봐도 아쉽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제목으로 좀 많이 길어가지고 내일 다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교황이 이제 사망했잖아, 그죠? 이 교황이 그 천주교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스럽고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디스데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그 교황의 정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죠. 좋은 세상으로 딥스테이트들이 그만큼 무너지고 EBS나 이러한 내사라 개사라 세상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진짜 성직자라는 그런 직책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인간적인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좀 영적인 공부나 또 외계 종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일인 거죠.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고 일을 그렇게 하진 않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옳은 거는 이 세상을 너무 어둡게 만들고 많은 아이들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짓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 인류 전체에게도 정말 노예로서 살도록 시스템화하고 그런 일을 해왔던 거죠. 이제 나의 조국과 애국가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별을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곁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람한 송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소개 조상들의 뒷담어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다해 길이 보전하세 상곡동이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의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일산으로 물려주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하사 엄천리 와려강산 대한 사람들 이리 보존하세 자, 딥스테이트 아웃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탄핵이 성립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지옥 같은 긴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돌아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대상.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